안녕하십니까, 정찬석입니다. 중개를 하면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간혹 중개를 하다가 중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중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는 중개 사고가 날 만한 위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하나는 용도 변경을 하는 건, 즉 건물에 어떤 해당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물의 용도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고지를 못하고 또 중개인 인지를 잘못해서 중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면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 하자 문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거래했을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비품에 하자가 생겨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반 건축물. 건물의 불법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발생이 되는 부분, 또 철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등등의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이나 업종에 관계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개인들이 건축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던가, 아니면은 건축물 용도에 관계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항상 갖고 다니시던가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공부를 많이 했던 공법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이렇게 9개의 시설군에서 또 29개의 시설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1번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이 산업 등의 시설군, 3번이 전기통신시설군, 4번 문화집회시설군, 5번 영업시설군,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 7번 근린생활시설군, 8번 주거무시설군, 9번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9개의 시설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이걸 암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문화집회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집회시설군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자,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쭉 보시면 7번에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중개에서 흔히들 많이 중개를 하는 1종, 2종 근린생활, 생활시설, 이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자, 밑에서 위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죠. 어려운 군으로 가기 때문에 허가고, 위에서 밑으로 갈 때는 신고. 이것도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문화집회시설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종교집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종교집회장. 그럼 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집회장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닥, 이건 중요한 겁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150평 미만인 경우는 종교 집회장으로, 자,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 그럼 500제곱미터 미만, 150평 미만인 경우에 교회는 종교 집회장으로 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150평, 200평짜리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돼야 되느냐? 종교시설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돼서 종교시설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군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개인이 무조건 200평이 넘는 교회 가능합니다라고 왜 종교집회만 보고 했다던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죠. 중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건축사를 끼워서 건축사가 거기에 따른 뭐 도면도 그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방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이 돼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중개인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중개를 했을 경우는 이거는 큰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항상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업종이 맞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관청에다가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해당 관청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통 해줍니다. 아,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용도 변경을 해야 될 건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를 끼고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건축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중개를 해야만이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개인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항상 고객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용도 변경이라든가 가능한 업종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 이 용도 변경에 관계된 비용이라든가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특약을 기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면적도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계약할 때 계약 면적이 있고 실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 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실제 면적과 많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어떤 자그마한 평수일수록 어떤 프랜차이즈 업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 같은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나중에 중개인이 말했던 면적과 실제로 실측에서 들어가서 실측을 했더니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의제기를 걸 수가 충분히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면적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실측을 안 했다 했을 경우는 이 면적은 실측한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또 계약서에다가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해놓으면 안전한 중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 하자가 문제가 보통 많이 됩니다. 인테리어가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업종을 운영 중에 있는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된 비품들이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생기면은 나중에 중개가 끝나고 나서도 클레임이 들어오고 또 중개 사고로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상이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상가중개에 있어서는 이 비품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냉온풍기인데 냉온풍기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비품이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노래방 기계다. 근데 노래방 기계가 고장나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 비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설이라든가 비품의 하자 여부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위반 건축물 문제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상을 열람을 해가지고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 또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임대인을 통해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해서 위반 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없다고 구두로 확인했다는 내용들을 적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의 고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청의 적발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을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누가 납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놓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행강제금도 조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관청에다 꼭 문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이행강제금의 벌금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태원에 대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이행강제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중개를 하다 보면 중개사고로 이어질 만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